저는 지금도 그 봉투를 처음 손에 쥐었던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은 늦가을이었습니다. 폐암이었습니다. 진단을 받고 나서 8달을 버티셨습니다. 저는 그 8달 동안 경북 소도시의 오래된 집과 서울을 오가며 간병을 했습니다. 남편 오재현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은 제 혼자였습니다. 외동딸이었으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옆에 있는 것이 힘들다고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시간을 함께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김도희입니다. 43살 경북의 작은 소도시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아버지 김재고는 제가 38살이던 해에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어머니 박순애가 뒤를 따라가셨습니다. 부모님 두 분이 모두 돌아가신 지금 저는 그 집의 마지막 사람이 됐습니다.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사흘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저는 오재영과 함께 오래된 집으로 돌아와 유품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쓰시던 방에서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한복들, 반지꼬리, 손때 묻은 기도서 하나씩 꺼내면서 어머니의 냄새가 밀려왔습니다. 저는 몇 번 눈물을 닦으면서도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롱 맨 아래 서랍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서랍 안쪽 깊숙이 오래된 손수건 여러 장 아래에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두꺼운 갈색 봉투였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봉투 입구가 풀로 단단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오랫동안 열리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막아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들고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오재현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뭔데, 열어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봉투 입구를 천천히 뜯었습니다. 안에는 서류들이 접혀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오래된 종이였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에 손으로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글씨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으면서 손이 천천히 굳었습니다. 입양 확인서였습니다. 저는 그 단어를 읽고 나서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입양. 제가 입양된 아이라는 것을 43살이 되도록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사실이 그 낡은 종이 위에 적혀 있었습니다. 출생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 생일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부모 이름 칸에는 김재공과 박순애가 아닌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유미숙. 저는 그 이름을 알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봉투 안에 든 나머지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서류가 3장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어머니 박순애의 손글씨로 쓰인 편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편지 첫 줄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도희야, 이 편지를 내가 읽게 됐다면 엄마는 이미 내 곁에 없는 거겠지. 미안하다. 너한테 이걸 직접 말하지 못한 게 평생 마음에 걸렸어. 저는 그 첫 줄을 읽고 손이 떨렸습니다. 오재현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무릎에 힘이 빠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의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너는 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우리한테 왔어. 사정이 있었어. 내 친어머니가 너를 포기한 게 아니야. 도희야, 그 사람은 억울하게 너를 빼앗긴 거야. 그리고 편지 마지막 줄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정태를 찾아봐라. 그 사람이 시작이야. 저는 그 이름을 읽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이정태. 저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소도시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수십 년째 지역 유지로 군림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편지를 읽은 날 밤 저는 오재영과 나란히 누웠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43살의 기억을 처음부터 되짚었습니다. 어릴 때의 기억, 부모님의 얼굴, 이 집에서 보낸 시간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재공과 박순애는 저를 친딸처럼 키웠습니다. 그 사랑이 가짜였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집에 오게 된 경위가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제 친어머니가 억울하게 저를 빼앗긴 사람이라는 것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봉투 안에 든 나머지 서류 3장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입양 확인서였고, 두 번째는 주민등록 관련 서류처럼 보이는 오래된 종이였습니다. 세 번째가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 서류는 경찰서 문서였습니다. 오래되어서 글씨가 흐릿했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실종 아동 신고 접수 중이었습니다. 날짜는 41년 전이었습니다. 신고인 이름은 유미숙, 실종된 아이의 이름은 유아였고 생후 30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읽으면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생후 30일. 제 생일과 이 서류의 날짜를 맞춰보면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유미숙이 신고한 실종 아동이 저였습니다. 저는 실종된 아이였습니다. 누군가가 생후 갓 태어난 저를 어머니 품에서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입양이라는 형식으로 포장됐습니다. 저는 오재현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오재현이 읽으면서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도희야, 이거 확실해. 저는 말했습니다. 날짜가 맞아. 다 맞아. 오재현이 서류를 내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럼 이정태가 뭘 한 거야? 저는 말했습니다. 그걸 알아내야 해. 그날 오후 저는 오래된 소도시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지역 신문 아카이브를 열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41년 전 신문들을 뒤졌습니다. 이정태라는 이름이 지역 신문에 처음 등장한 것을 찾아봤습니다. 당시 이정태는 지역 건설업자였습니다. 사업을 빠르게 확장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신문에서 짧은 기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신생아 실종 미해결 사건. 유미숙 씨의 신생아가 산후조리원에서 사라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아이를 찾지 못했다는 짧은 후속 기사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을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41년 전 이 소도시에서 신생아가 사라졌습니다. 그 신생아가 저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편지는 이정태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이 소도시에서 수십 년 동안 권력을 쥐고 있는 그 사람이 41년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저는 반드시 알아낼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절친 박진아에게 전화했습니다. 박진아는 41살로 같은 소도시 출신이었습니다. 지역 신문사 기자였습니다. 대학 때부터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였습니다. 저는 박진아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진아야,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이정태 관련해서. 박진아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희야, 거기 손 떼면 위험할 수도 있어. 이정태가 이 동네에서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 저는 말했습니다. 알아. 하지만 해야 해. 진아야, 나 실종된 아이야. 전화기 너머로 박진아의 숨이 멎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정태라는 이름을 이 소도시에서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72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이 지역에서 손꼽히는 유지였습니다. 건설업으로 시작해 부동산, 지역개발 사업까지 손을 뻗었습니다.
군의원을 2번 지냈고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직을 15년째 맡고 있었습니다. 지역 내 웬만한 건물에는 이정태의 이름이 어딘가에 걸려 있었습니다. 소도시 도로 하나가 넓어질 때도 새 복지관이 지어질 때도 이정태의 기부금이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지역의 어른이라고 불렀습니다. 고마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 이름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아버지 김재곤이 가끔 이정태 어른이라고 부르며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이정태 어른이 이번에 또 동네에 뭘 해줬다는 식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때 이정태라는 사람을 그냥 좋은 어른으로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제 인생의 시작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박진아를 만난 것은 전화 통화 다음 날이었습니다. 박진아는 신문사 근처 카페에 먼저 와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도희야, 정말이야. 제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봉투 안에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박진아가 하나씩 읽었습니다. 입양 확인서, 실종 아동 신고 접수증, 신문 기사 사진. 다 읽고 나서 박진아가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도희야, 이거 진짜 큰일이야. 저는 박진아에게 이정태와 제 사건의 연결고리가 어디서 시작될지 찾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박진아는 기자였습니다. 지역 사회 안에서 이정태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진아가 말했습니다. 41년 전 이정태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먼저 봐야 해. 그 시기에 이 사람이 왜 신생아 하나를 필요로 했는지 이유가 있을 거야.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유. 41년 전 갓 태어난 저를 이정태가 왜 필요로 했는지. 박진아가 사흘 뒤 연락을 해왔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도희야, 찾았어. 이정태가 41년 전에 왜 그랬는지. 저는 바로 달려갔습니다. 박진아의 사무실 한쪽에 앉아 박진아가 정리한 자료를 봤습니다. 41년 전 이정태는 사업 확장 과정에서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정태의 아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정태에게는 대를 이을 아들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다시 임신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이 소도시에서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던 사람이 이정태와 가까운 사이였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미숙이 그 산후조리원에서 조리를 하다가 아이를 잃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듣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이정태에게 아들이 필요했습니다. 유미숙의 아이는 그 시기에 태어난 신생아였습니다. 이정태와 가까운 산후조리원 원장이 중간에 있었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맞아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생아였는데 이정태의 아들이 필요했다면 왜 딸인 제가 그 집으로 갔는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박진아가 말했습니다. 도희야, 이정태가 원한 건 유미숙의 아이가 아니었을 수 있어. 실제로 이정태 집에는 그 시기에 아이가 들어오지 않았어. 기록에도 없어. 그렇다면 유미숙의 아이를 빼앗아 간 건 이정태가 직접이 아니라 이정태와 관계된 누군가가 다른 목적으로 한 일일 수도 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왜 저를 빼앗아서 김재곤과 박순애에게 넘겼을까요? 그 질문의 답을 찾으러 저는 더 깊이 들어가야 했습니다. 유미숙을 찾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박진아가 지역 주민등록 이전 기록과 오래된 전화번호부를 뒤졌습니다. 유미숙은 41년 전 이 소도시에 살았지만 아이를 잃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후 여러 번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박진아가 마지막으로 확인한 주소는
대구 외곽의 작은 동네였습니다. 저는 그 주소를 받아들고 하루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오재현은 같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혼자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미숙이라는 사람을 처음 만나는 자리에 누군가가 있으면 그 사람이 입을 열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오재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도희야, 그 사람이 뭐라고 할지 몰라. 감당할 수 있어. 저는 말했습니다. 감당해야지. 내 이야기니까. 대구로 가는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저는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41년 전 빼앗긴 아이가 바로 저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에서 나온 서류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하지만 막상 생각해보면 어떤 말로 시작하든 이 만남의 무게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문을 두드리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은 그 자리에서 결정하기로. 유미숙의 집은 오래된 주택가 안에 있었습니다. 작은 단층 집이었습니다. 마당에 화분이 몇 개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대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 문 너머에 제 친어머니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43살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그 문 앞에 서 있다는 것이. 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인기척이 들리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7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나왔습니다. 흰 머리카락에 가는 체구, 눈이 깊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낯설면서도 어딘가 낯설지 않은 느낌. 오래 들여다봤을 때 거울 속 자신의 어린 시절 얼굴과 닮은 부분을 발견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유미숙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그냥 낯선 방문객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얼굴을 한 번 더 보더니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살짝 열렸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도희라고 합니다. 경북에서 왔어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유미숙이 오랫동안 저를 바라봤습니다. 시선이 제 얼굴 곳곳을 훑었습니다. 눈, 코, 입.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듯이. 저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유미숙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가방 안에서 입양 확인서를 꺼냈습니다. 유미숙에게 건넸습니다. 유미숙이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읽으면서 손이 더 떨렸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혹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미숙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서서 울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미숙의 어깨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43살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제 친어머니 앞에 서 있었습니다. 41년이었습니다.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유미숙이 저를 집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작은 거실의 낡은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유미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살아있었구나. 저는 말했습니다. 네. 유미숙이 말했습니다. 41년 동안 찾았어. 포기하지 않았어. 그 말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유미숙이 차를 내왔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편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미숙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도희야, 엄마가 이야기해 줄게. 41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유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유미숙이 이야기를 시작한 것은 차가 식을 때쯤이었습니다. 거실 창밖으로 오후의 햇살이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유미숙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면서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말하는 내내 시선이 찻잔 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41년 동안 혼자 품어온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내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미숙은 29살에 저를 낳았습니다. 미혼모였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결혼을 거부하고 떠났습니다. 혼자였지만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소도시에서 미혼모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유미숙은 그 결심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용감한 선택이었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낳은 것은 소도시의 작은 산후조리원이었습니다. 원장은 홍복순이라는 50대 여자였습니다. 이 소도시에서 오래 살아온 사람이었고 지역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미숙은 홍복순을 믿었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사라진 것은 출산 후 30일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유미숙이 새벽에 일어나 아이에게 젖을 먹이려 했을 때 아이 침대가 비어 있었습니다. 유미숙은 처음엔 간호사가 데려갔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아이를 데려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조리원 안을 전부 뒤졌지만 아이는 없었습니다. 유미숙은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몇 달 만에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유미숙이 수사관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달라고 요청했을 때 돌아온 말은 차가웠습니다. 미혼모 아이 건은 우선순위가 낮다는 뉘앙스였습니다. 유미숙은 그 말이 평생 가슴에 박혀 있다고 했습니다. 유미숙은 이후 혼자 아이를 찾아다녔습니다. 수소문하고 발품을 팔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서 주변에서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이미 죽었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유미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소도시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잃은 곳에 계속 있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유미숙은 소도시를 떠났습니다. 저는 유미숙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손이 점점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홍복순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산후조리원 원장, 이정태와 가까운 사이였다는 박진아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홍복순이 이정태를 알았나요? 유미숙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그 이름을 알아? 저는 말했습니다. 찾다 보니까요. 유미숙이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나중에 알았어. 홍복순이 이정태 집안과 오래전부터 연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내 아이가 사라진 직후에 홍복순이 조리원 문을 닫고 어디론가 떠났다는 것을. 저는 그 말을 듣고 수첩을 꺼냈습니다. 홍복순, 이정태와 연결고리, 조리원 폐업과 도주. 저는 빠르게 적으면서 생각했습니다. 홍복순이 저를 유미숙에게서 빼앗아 김재공과 박순애에게 넘겼습니다. 그렇다면 이정태는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단순히 아는 사이가 아니라 이 일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람이었을까요? 유미숙이 말했습니다. 도희야, 나 한 가지 더 이야기해야 해.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미숙이 말했습니다. 홍복순이 사라지기 전에 나한테 한 말이 있어. 아이는 좋은 곳에 갔으니 더 이상 찾지 말라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몰랐어. 하지만 지금 내가 여기 앉아 있으니까 이제 알 것 같아. 저는 유미숙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이번엔 유미숙이 먼저 꼭 쥐었습니다. 유미숙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은 길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저는 유미숙이 들려준 이야기를 반복해서 되짚었습니다. 홍복순, 이정태와 연결된 산후조리원 원장, 아이가 사라진 직후 소도시를 떠난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살아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4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홍복순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사라지기 전에 했던 말, 아이는 좋은 곳에 갔으니 더 이상 찾지 말라는 그 말이 이 사건의 핵심을 쥐고 있었습니다. 소도시로 돌아오자마자 박진아를 만났습니다. 박진아에게 유미숙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홍복순 이야기를 꺼내자 박진아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도희야, 홍복순이 지금 어디 있는지 내가 찾아볼게. 살아있으면 반드시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정태와 홍복순의 관계가 어느 정도였는지도 더 파봐달라고 했습니다. 박진아가 움직이는 동안 저는 다른 방향에서 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박순애가 어떻게 저를 입양하게 됐는지였습니다. 어머니 편지에는 사정이 있었다는 말만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경위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가까웠던 분들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의 오랜 지인 중에 아직 이 소도시에 사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박불래 할머니였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가끔 찾아가시던 분이었습니다. 박불래 할머니는 80살이 넘으셨지만 정정하셨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아이고 도희야 하시면서 반기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돌아가신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위로를 받은 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입양된 거 아셨어요? 할머니가 잠시 멈추셨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내쉬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알았지. 순애가 나한테는 이야기했어. 저는 자리를 고쳐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순애가 아이를 갖지 못했어. 여러 번 시도했는데 안 됐지. 재곤이가 많이 힘들어했어. 그런데 어느 날 순애가 나한테 아이가 생겼다고 했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그냥 사람 통해서 됐다고만 했어. 저는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몰라. 순애가 끝까지 말 안 했어. 근데 도희야, 한 가지는 알아. 그때 재곤이가 이정태 어른한테 한번 찾아간 적이 있었어. 아이 문제로. 내가 직접 본 건 아닌데 동네에서 그런 소문이 있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김재곤이 이정태를 찾아갔습니다. 아이 문제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더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이정태가 직접 아이를 구해준 것인지 아니면 홍복순을 통해 연결이 된 것인지. 하지만 이정태가 이 사건의 중심에 있다는 것만큼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박진아에게서 연락이 온 것은 그로부터 이틀 뒤였습니다. 목소리가 긴박했습니다. 도희야, 홍복순 찾았어. 살아있어.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박진아가 말했습니다. 근데 도희야, 더 있어. 홍복순이 41년 전 소도시를 떠나기 직전에 이정태 아들 최성민이 도움을 줬다는 기록이 있어. 이정태 집안 법인 서류에서 홍복순 이름이 발견됐어. 이사 비용과 정착금 명목으로. 저는 최성민이라는 이름을 들었습니다. 이정태의 아들. 45살의 최성민은 지금 이 소도시에서 이정태의 사업을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역 내에서 아버지만큼이나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이 이 사건에 등장하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박진아가 말했습니다. 도희야, 이정태만의 일이 아니야. 최성민도 알고 있었어. 41년 전에 최성민이 몇 살이었는지 알아.
박진아가 잠시 멈췄습니다. 15살이야. 15살 아이가 홍복순의 도주를 도운 것이 아니라면 아버지 이정태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인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그 비밀을 안고 살아온 거야.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정태와 최성민, 부자가 모두 이 사건의 공모자였습니다. 41년 전 한 신생아를 어머니 품에서 빼앗은 이를 두 사람이 함께 숨겨왔습니다. 그리고 그 신생아가 43살이 되어 지금 이 소도시에서 진실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정태, 최성민, 홍복순 세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썼습니다. 반드시 끝낸다. 집으로 돌아온 날 밤 오재현과 처음으로 크게 부딪혔습니다. 오재현은 제가 대구에서 돌아온 뒤부터 조금씩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걱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자신이 입양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친어머니를 찾아가는 상황이 남편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안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최성민이 공모자라는 이야기를 오재현에게 했을 때 오재현의 반응은 제가 예상한 것과 달랐습니다. 오재현이 말했습니다. 도희야,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아. 저는 멈췄습니다. 오재현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정태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 이 소도시에서 그 사람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최성민까지. 도희야, 우리가 여기서 계속 살아야 하는데. 저는 오재현을 바라봤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은 달랐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재현아, 나는 실종된 아이야. 41년 동안 유미숙이 찾고 있었어. 그 사람이 내 친어머니야. 오재현이 말했습니다. 알아. 근데 도희야, 양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어. 이정태는 72살이야. 최성민은 이 지역에서 모든 걸 쥐고 있어. 우리가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말했습니다. 이길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진실이 있었다는 것을 밝히는 게 중요한 거야. 오재현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소도시의 밤거리가 조용했습니다. 어딘가에 이정태의 집이 있었습니다. 어딘가에 최성민이 있었습니다. 41년 전 일어난 일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작은 소도시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오재현이 말했습니다. 도희야, 나는 내가 다치는 게 무서워. 저는 오재현을 바라봤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재현은 겁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도시에서 이정태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를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재현아, 나는 멈출 수 없어. 유미숙이 41년을 기다렸어. 내가 멈추면 그 사람은 평생 억울한 채로 사는 거야. 오재현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같은 침대에 누웠지만 각자의 생각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오재현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편지가 있었고 유미숙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를 계속 앞으로 밀었습니다. 다음 날 박진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홍복순의 현재 주소를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요양원이었습니다. 고령이었고 건강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는 바로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박진아도 함께였습니다. 요양원은 작고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홍복수는 82살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몸이 불편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홍복순이 저를 봤습니다. 처음엔 낯선 방문객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홍복순 씨, 저는 41년 전 유미숙 씨 아이입니다. 홍복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 살아 있습니다. 찾아왔습니다. 홍복순이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눈 아래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홍복순이 눈을 뜨면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 안에 41년이 담겨 있었습니다. 홍복순이 말을 시작한 것은 저와 박진아가 나란히 앉은 뒤였습니다. 박진아가 녹음을 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홍복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홍복순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41년 전 이정태가 홍복순을 찾아온 것은 아이가 태어나기 2달 전이었습니다. 이정태는 홍복순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조리원에 들어올 미혼모의 아이 하나를 구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정태의 아내가 낳은 아이가 세상을 떠난 직후였습니다. 이정태는 대를 이을 아이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홍복순이 준비한 아이가 들어오기 전에 이정태 아내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아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정태가 계획을 바꿨습니다. 아이를 자신이 가져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이미 일이 시작됐으니 홍복순에게 아이를 다른 곳으로 넘기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이 일에서 손을 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홍복순이 아이를 유미숙에게 돌려보내려 하자 이정태가 막았습니다. 이미 신고가 들어간 상황이고 돌려보내면 자신들 모두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정태는 홍복순에게 아이를 아이 없는 부부에게 넘기고 소도시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정착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홍복순은 그 말을 따랐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손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정태가 처음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면 저는 애초에 유미숙 품에서 빼앗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계획이 틀어진 뒤에도 이정태는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저를 김재공과 박순애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홍복순을 소도시에서 내보냈습니다. 모든 것을 덮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최성민은요? 홍복순이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심부름을 했어요. 이사 비용 전달하고 이사날 차를 빌려줬어요. 어린 나이였는데 아버지 말이라면 뭐든 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도 이 일을 알고 있겠네요. 홍복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을 거예요. 모를 수 없어요. 박진아가 녹음을 마쳤습니다. 요양원을 나오면서 박진아가 말했습니다. 도희야, 이걸로 충분해. 홍복순의 진술이 있으면 이정태와 최성민을 정면으로 겨눌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진아가 말했습니다. 나 이거 기사로 쓸 준비가 됐어. 도희야, 내가 허락해주면 바로 간다. 저는 박진아를 바라봤습니다. 41살의 친구였습니다.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기자라는 것이 지금 이 순간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진아야, 가자. 끝까지. 박진아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 싸움에서 처음으로 본 밝은 빛 같았습니다. 저는 차에 오르면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오재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재현아, 나 곧 돌아가. 할 이야기 있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유미숙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유미숙이 받자마자 저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홍복순을 만났어요. 다 들었어요. 이제 움직일 거예요. 유미숙이 전화기 너머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희야, 고마워. 그 두 마디가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홍복순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박진아가 그 말을 꺼낸 것은 요양원에서 돌아온 다음 날이었습니다. 홍복순의 진술은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82살 노인의 구술 진술 하나만으로는 이정태와 최성민을 직접 겨누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정태 쪽에서 홍복순이 고령의 기억이 혼란스럽다는 식으로 반박하면 진술의 신뢰성이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박진아가 말했습니다. 도희야, 서류가 필요해. 당시 이정태와 홍복순 사이에 오간 것을 증명하는 서류, 아니면 최성민이 직접 움직인 것을 보여주는 기록. 그게 있어야 기사도 소송도 완전해. 저는 생각했습니다. 41년 전 서류. 그것이 어디에 있을지. 이정태는 치밀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서류를 오랫동안 보관하고 있을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홍복순이 이사 비용과 정착금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돈이 이정태 집안법인에서 나왔다는 것은 박진아가 이미 확인했습니다. 법인 서류는 일정 기간 보관 의무가 있었습니다. 41년이 지났어도 법인 등기부나 회계 기록에 흔적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박진아가 이정태 집안법인의 오래된 등기부 등본과 회계 감사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른 방향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박순애가 남긴 봉투 안에 서류가 4장 있었습니다. 입양 확인서, 실종 아동 신고 접수증, 그리고 나머지 2장. 저는 나머지 2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처음 봉투를 열었을 때 충격이 너무 커서 그 2장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는 손으로 쓴 각서였습니다. 낡은 종이에 잉크가 번진 글씨였습니다. 내용을 읽으면서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각서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본인 홍복순은 이번 일에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발설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날짜가 41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각서 아래쪽에 도장이 2개 찍혀 있었습니다. 하나는 홍복순이었고 또 하나는 이정태였습니다. 저는 그 각서를 손에 쥐고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이정태의 도장이었습니다. 이정태가 직접 홍복순과 각서를 썼습니다. 이것이 41년 동안 어머니 박순애의 장롱 깊숙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각서를 어떻게 가지고 계셨을까요? 어머니 편지에는 사정이 있었다고만 하셨습니다. 아마도 어머니는 이 각서가 언젠가 필요할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리지 않고 봉투 안에 함께 넣어두셨을 것입니다. 두 번째 서류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래된 영수증이었습니다.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정태 집안법인 명의로 발행된 영수증이었습니다. 수취인은 홍복순이었습니다. 목적은 용역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41년 전 날짜였습니다. 용역비. 저는 그 단어를 읽으면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를 유미숙에게서 빼앗아 김재공과 박순애에게 넘기는 일이 이정태 법인의 용역비로 처리됐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를 빼앗는 일이 거래 서류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영수증을 내려놓으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차갑고 깊은 분노였습니다. 박진아에게 전화했습니다. 각서와 영수증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진아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도희야, 이거면 돼. 이정태 도장 찍힌 각서에 법인명의 영수증까지. 이게 서류 증거야. 홍복순 진술이랑 합치면 완벽해. 저는 말했습니다. 진아야, 이제 움직이자.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오재현에게 각서와 영수증을 보여줬습니다. 오재현이 서류를 읽으면서 표정이 굳었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오재현이 말했습니다. 도희야, 내가 잘못 생각했어. 미안해. 이건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맞아. 저는 오재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흔들렸던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서류를 손에 쥔 날부터 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박진아와 저는 이틀 동안 준비했습니다. 박진아는 기사 초고를 완성했습니다. 홍복순의 진술 녹음, 각서 원본 사진, 법인 영수증 사진, 41년 전 신문 기사, 모든 것이 한 편의 기사 안에 담겼습니다. 박진아가 말했습니다. 도희야, 이 기사 나가면 이 소도시가 뒤집어질 거야. 각오해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각오했습니다. 법적 절차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오재현이 도운 덕분에 경력 있는 변호사를 빠르게 선임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들을 검토하고 말했습니다. 형사 고소는 시효 문제가 있어서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정태가 공직과 관련된 직함을 현재도 유지하고 있다면 공직자 윤리 위반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수첩에 받아 적었습니다. 준비가 끝난 날 아침 저는 이정태에게 직접 연락했습니다. 이정태의 사무실 번호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실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것은 비서였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김도희라고 합니다. 이정태 회장님께 전달해 주세요. 41년 전 일 때문에 연락드립니다. 잠시 후 비서가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홍복순이라는 이름을 전해드리세요. 그리고 각서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비서가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다시 잠시 후 비서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통화하시겠다고 합니다. 이정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무게가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시죠?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41년 전 유미숙 씨에게서 빼앗긴 아이입니다. 지금은 김도희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정태가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군요. 저는 말했습니다. 모르실 리 없습니다. 회장님 도장이 찍힌 각서가 여기 있습니다. 법인 영수증도 있고요. 홍복순 씨도 만났습니다.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정태가 말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저는 말했습니다. 만날 필요 없습니다.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고 기사도 준비됐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알고 계시라고 연락드렸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박진아가 옆에 있었습니다. 박진아가 말했습니다. 도희야, 잘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최성민에게도 연락이 갔습니다. 이번엔 변호사가 직접 연락했습니다. 41년 전 사건에 대한 민사소송이 제기될 것임을 통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최성민이 변호사에게 뭐라고 했는지 그날 저녁 전달받았습니다. 최성민이 말했다고 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소용없다고. 박진아가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저도 웃었습니다. 증거는 이미 있었습니다. 41년 동안 어머니 장롱 깊숙이 잠들어 있던 2장의 서류가 그것이 지금 우리 손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유미숙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정태에게 연락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미숙이 전화기 너머로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도희야, 무섭지 않아. 저는 말했습니다. 무서워요. 하지만 해야 해요. 유미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우리 같이 해야지. 우리. 저는 그 단어를 들으면서 가슴이 꽉 차는 것을 느꼈습니다. 41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싸울 수 있는 어머니가 생겼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히 싸울 수 있었습니다. 박진아의 기사가 나간 것은 선전포고를 한 지 일주일 뒤였습니다. 박진아가 신문사 편집장을 설득하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편집장은 처음에 망설였습니다. 이정태가 이 소도시에서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광고주로서도 이정태 집안과 연결된 업체들이 있었습니다. 박진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홍복순의 진술 녹음을 들려줬습니다. 각서와 영수증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편집장이 서류들을 들여다보면서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자. 기사는 지역신문 온라인판에 먼저 올라갔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41년 전 소도시 신생아 실종 사건, 지역유지 이정태 관련 의혹 제기. 기사 안에는 홍복순의 진술 내용, 각서 원본 사진, 법인 영수증 사진이 모두 담겼습니다. 박진아가 2달 동안 발품을 팔아모은 취재 내용이 하나의 기사로 정리됐습니다. 기사가 올라가고 2시간이 지나자 공유수가 빠르게 늘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에서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타 지역 온라인 매체에서도 기사를 받아쓰기 시작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전국 단위 온라인 뉴스에도 올라갔습니다. 이정태의 이름이 소도시를 넘어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기사에 달리는 댓글들을 읽었습니다. 분노하는 사람들, 믿기 어렵다는 사람들, 이정태를 두둔하는 사람들, 여러 반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쪽이었습니다. 저는 그 댓글들을 읽으면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진실편에 서 있었습니다. 이정태 쪽에서 반응이 온 것은 기사가 나간 당일 오후였습니다. 이정태 쪽 변호사가 박진아의 신문사에 연락해서 기사를 내리라고 요구했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편집장은 거부했습니다. 모든 내용은 증거에 기반한 것이며 취재 과정에서 이정태 쪽에 반론 기회를 줬지만 답변이 없었다는 내용을 공식 입장으로 냈습니다. 민사소송 첫 기일은 기사가 나가고 3주 뒤였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오재현이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유미숙도 왔습니다. 대구에서 이 소도시까지 버스를 타고 오셨습니다. 저는 유미숙이 법정 방청석에 앉아 있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41년 만에 함께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정태는 고령을 이유로 직접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대리인인 변호사 2명이 나왔습니다. 최성민은 직접 출석했습니다. 45살의 최성민은 아버지를 닮아서인지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을 때 최성민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법정에서 마주섰습니다. 재판부가 증거 서류들을 검토했습니다. 이정태 도장이 찍힌 각서, 법인 영수증, 홍복순의 진술 녹음 녹취록. 이정태 쪽 변호사는 각서의 진위를 문제 삼았습니다. 오래된 서류이기 때문에 필적 감정과 도장 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가 감정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그 결정을 들으면서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각서는 진짜였으니까요. 필적 감정과 도장 감정 결과가 나온 것은
한 달 뒤였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각서의 필체는 홍복순의 것이 맞았습니다. 도장은 이정태의 법인 도장과 일치했습니다. 영수증도 이정태 집안 법인에서 발행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감정 결과가 나오는 순간 이정태 쪽 변호사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 다음 기일에서 이정태 쪽 변호사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각서와 영수증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정하되 이정태가 직접 지시한 것이 아니라 홍복순이 독자적으로 한 일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정태는 그 사실을 나중에 알고 이미 벌어진 일을 수습하기 위해 홍복순에게 이사 비용을 준 것뿐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주장을 들으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를 빼앗아 가는 데에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가 나왔는데도 수습을 위한 것이었다는 말로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주장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박진아가 추가로 찾아낸 자료 때문이었습니다. 박진아는 기사가 나간 뒤에도 취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정태 집안 법인의 오래된 회계 서류를 추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41년 전 같은 시기에 이정태 집안 법인에서 또 다른 금액이 지출된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수취인은 당시 이 소도시에서 경찰 업무를 담당하던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유미숙 신고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관이었습니다. 수사가 흐지부지 끝난 이유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이정태가 수사관에게도 돈을 건넸습니다. 수사를 막은 것이었습니다. 그 자료가 법정에 추가로 제출됐을 때 재판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정태 쪽 변호사도 그 자료에 대해서는 즉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가 이정태의 직접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이정태가 법정에 나타난 것은 그로부터 2주 뒤였습니다. 72살의 노인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이 소도시의 어른으로 군림해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정 안에 이정태는 달랐습니다. 걸음이 느렸고 눈빛이 흐릿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41년 전 갓 태어난 아이를 어머니 품에서 빼앗은 사람이었습니다.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드러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서류들이 이미 다 말하고 있었습니다. 재판부가 이정태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각서에 찍힌 도장과 영수증의 발행 경위에 대해 소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정태의 변호사가 나서려 했지만 재판부가 본인 진술을 요청했습니다. 이정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법정 안에 울렸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방청석에 앉아 있는 유미숙을 바라봤습니다. 유미숙이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이정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선을 다시 정면으로 돌렸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은 법정에서 가장 나쁜 대답이었습니다. 증거가 이미 나와 있는 상황에서 기억이 없다는 것은 부인도 인정도 아닌 회피였습니다. 재판부는 그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재판이 끝나고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최성민이 다가왔습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였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최성민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합의하자. 금액 이야기하자. 저는 최성민을 바라봤습니다. 45살의 남자였습니다. 15살에 아버지 심부름을 했던 아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최성민 씨, 저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그날 저녁 박진아가 두 번째 기사를 올렸습니다. 이번엔 수사관 매수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기사가 올라가자마자 반응이 첫 번째 기사보다 더 빠르고 크게 번졌습니다. 이정태의 이름이 지역사회 전체에서
다른 의미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의 어른이 아니라 41년 전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이정태 지방과 거래하던 업체 두 곳에서 계약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지역 상공회의소 내부에서도 이정태의 회장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박진아가 전했습니다. 41년 동안 이 소도시에서 쌓아온 것들이 한 겹씩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들을 들으면서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이정태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승리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래된 억울함이 조금씩 풀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유미숙의 억울함이 세상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판결날은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막 지기 시작하는 시기였습니다. 소도시 법원 앞 가로수에서 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거울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43살의 얼굴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보아온 얼굴인데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유미숙의 눈을 닮은 눈이었습니다. 박순의 어머니가 늘 예쁘다고 하셨던 코였습니다. 두 사람의 흔적이 한 얼굴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김도희, 잘 버텼습니다. 법원 앞에는 유미숙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대구에서 버스를 타고 오셨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손을 잡으셨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오재현이 옆에 섰습니다. 박진아도 왔습니다. 네 사람이 나란히 법원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정태는 건강을 이유로 또 직접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최성민이 변호사와 함께 나왔습니다. 저는 최성민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법정에서 몇 번이나 마주쳤지만 그날의 최성민은 달랐습니다. 눈빛이 흐릿했습니다. 어깨가 처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정태의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직이 사임 압박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최성민이 운영하는 사업체 두 곳에서도 거래처가 끊겼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41년 동안 쌓아온 집안의 이름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결은 저희 측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졌습니다. 재판부는 이정태가 41년 전 홍복순을 통해 신생아를 불법으로 취득하려 시도했으며 그 과정에서 유미숙의 아이를 강제로 분리시킨 사실이 증거에 의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각서와 영수증의 진위가 감정을 통해 확인됐고 홍복순의 진술이 일관성 있게 유지됐다는 점이 근거였습니다. 수사관 매수와 관련된 부분은 시효 문제로 형사처벌이 어려웠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됐습니다. 이정태와 최성민은 유미숙과 저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저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판결문이 한 문장 한 문장이 41년의 시간을 정리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법원을 나가야 끝이었습니다. 판결이 끝났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유미숙이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저도 꽉 쥐었습니다. 박진아가 앞서 걸으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눈이 빨갰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박진아도 웃었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봄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유미숙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도 올려다봤습니다. 높고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유미숙이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도희야, 41년이다. 저는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어머니. 저는 그 단어를 처음으로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유미숙을 향해.
유미숙이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법원 앞 봄볕 아래서 우리 둘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오재현이 뒤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박진아도 말없이 곁에 있었습니다. 충분히 울고 나서 저는 세수를 하러 법원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오래 짓눌려 있던 무언가가 빠져나간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 눈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양부모님 산소를 찾았습니다. 오재영과 함께였습니다. 경북 소도시 외곽의 작은 공원묘지였습니다. 김재곤 아버지와 박순애 어머니의 비석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저는 두 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다 알았어요. 다 끝냈어요. 두 분이 저를 딸처럼 키워주신 것, 그게 진심이었다는 거 저 알아요. 어머니가 봉투를 남겨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소리 없이 흘렸습니다. 오재현이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풀잎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천천히 달라졌습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은 호적을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통해 제 출생 기록을 바로잡았습니다. 오랫동안 서류상 존재하지 않았던 유미숙과 저의 관계가 비로소 기록에 남았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건네주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도 어머니와 딸이에요. 저는 그 서류를 손에 쥐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 안에 41년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미숙은 대구에서 이 소도시로 이사를 오기로 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권했습니다. 혼자 멀리 계시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유미숙은 처음엔 망설이셨습니다. 이 소도시가 아이를 잃은 곳이라는 기억이 있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오기로 하셨습니다. 이제는 아이를 찾은 곳이 됐으니까요. 유미숙이 이사 오시던 날 저는 소도시 입구까지 마중을 나갔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는 유미숙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41년이 지났지만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이정태는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직을 결국 내려놓았습니다. 공식 발표는 건강상의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소도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최성민의 사업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거래처가 줄었고 이정태 집안이라는 이름이 더 이상 이 소도시에서 힘을 쓰지 못하게 됐습니다. 41년 동안 유지해온 권력이 한 봉투 안의 서류 2장으로 무너졌습니다. 박진아는 이 사건을 계기로 광역 일간지의 스카우트 제안을 받았습니다. 저는 가라고 했습니다. 박진아가 망설이면서 말했습니다. 도희야, 나 여기 있을게.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진아야, 더 넓은 곳에서 이런 이야기 더 많이 써야지. 박진아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웃었습니다. 우리 둘은 오랫동안 웃었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유미숙과 나란히 소도시 뒷산 산책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저녁 햇살이 산 위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유미숙이 말씀하셨습니다. 도희야, 내 아기 때 이름이 있었어. 저는 멈췄습니다. 유미숙이 말씀하셨습니다. 봄에 태어났으니까 봄춘자를 쓰려고 했어. 이춘희. 그게 내가 생각해뒀던 이름이야. 저는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춘희. 한 번도 불린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김도희로 살 거예요. 그게 저를 키워주신 두 분이 주신 이름이니까요.
하지만 이춘이라는 이름도 기억할게요. 그게 어머니가 저한테 처음 주려 했던 이름이니까요. 유미숙이 멈추더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촉촉했습니다. 그러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두 이름 다 내 거야.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나란히, 어깨가 가끔 닿을 만큼 가까이. 저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저는 없던 아이였습니다. 서류 어딘가에 실종이라고 찍혀 있던 아이였습니다. 41년 동안 누군가는 찾고 있었고 누군가는 숨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없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두 어머니의 사랑을 받은 아이였습니다. 한 명은 저를 키워주셨고 한 명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두 사랑이 모두 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봄 저녁에 산책로가 이어졌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이 졌던 자리에 이제 초록 잎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미숙이 꼭 쥐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걸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봄날 저녁이었습니다.